유학원이나 에이전시는 안 끼는 게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학원 같은 경우는요, 캡코스라는 과정 자체가 존재하는 걸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대학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우리 학교는 에이전시에서 지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안녕하세요. 이번이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제 구독자분들 중에 뉴질랜드 간호사가 되는 방법이랑 그리고 그 등록 절차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뉴질랜드 병원 하면 또 제가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고생도 많이 했고 저의 맨 처음 뉴질랜드와의 인연은 2017년 10월에 워킹홀리데이로 뉴질랜드를 가게 됐었어요. 그때 이제 뉴질랜드 간호사로 전환을 할 때 한국에서 간호사 경력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됐었고, 그러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차근차근 뉴질랜드 간호사 등록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내가 좀 더 사전에 많이 알고 시작을 했으면 이 정도까지 실수를 안 하고 또 이렇게 시간도 오래 안 걸렸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은 그런 후회를 하지 마시라고 제가 정말 A부터 Z까지 제가 했던 실수까지 모두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이번 영상은요, 그래서 뉴질랜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구사항이랑 뉴질랜드 간호 등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뉴질랜드 간호사를 꿈꾸시는 선생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가장 최단시간에 비용도 최소화해서 간호사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상적인 타임라인까지도 함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맨 처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바로 요구사항인데요. 그래서 뉴질랜드 간호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간호학으로 최소 Bachelor's Degree 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학사학이랑 같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최근에 간호대학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모두 학사학위를 받으실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충족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경력인데요. 자신이 간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나라에서 최근 5년 내로 최소 2년 동안 근무를 해야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어느 영어권 나라에 가든 당연히 필요한 공인영어 성적인데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IELTS랑 OET 이 두 가지 영어 성적을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IELTS 같은 경우에는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 영역에서 최소 7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 되고요. OET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 네 영역에서 한 영역당 최소 350점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 합니다. 물론 IELTS를 한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7이라는 점수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호협회에서는요, 한 시험에서 모두 7 이상이나 350점 이상의 점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첫 번째 봤던 그 첫 시험 이후부터 해서 12개월 내로 본 모든 시험의 성적을 합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봤던 성적들 중에서 각 영역마다 최고 점수가 7 이상이 넘으면 인정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여러 번 시험을 보고 그 점수를 합산해서 7이나 아니면 350이 나오면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등록 절차에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맨 처음 필요한 거는 영어 성적 만들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두 가지 영어 공인 성적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IELTS보다는 OET를 보시는 게 경력이 있는 임상 간호사 선생님께서는 훨씬 더 쉽게 접근하고 또 쉽게 성적을 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요, 일단은 IELTS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적을 채점하는 기준이 학문적이고 또 문법적인 기준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와 반면에서 OET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법적인 그러한 채점 기준보다는
좀 더 임상적이고 또 간호지식적인 채점 기준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요. 문법적으로 틀려도 이게 우리가 말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임상적으로 좀 더 오히려 더 간호 전문성이 보이면은 점수를 더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뉴질랜드 간호사를 꿈꾸시는 선생님은 어차피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IELTS보다는 OET로 점수를 따는 게 훨씬 쉬우실 테니까요. 제가 권장드리는 바로는 일단은 IELTS 공부를 해서 한두 달 공부를 하면서 기반을 다진 다음에는요. OET로 바꾸셔가지고 점수를 모두 한 번의 시험에 각 영역당 350점 이상의 성적을 만드시는 게 나중에를 위해서도 훨씬 좋으실 거예요. 한국인은 쓰기와 말하기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텐데요. IELTS 라이팅이나 스피킹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어려워요. 그에 비해서 OET 같은 경우는요. 말하기 같은 경우는 환자와의 대화, 환자의 간호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당신이 지역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당신의 구역에서 다이어비티스를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있다. 근데 그 환자의 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 의사는 그 사람에게 먹는 약이 아니라 인슐린 펜으로 처방을 해주기 시작을 했는데 환자는 이것을 거부하고 그냥 약을 먹기를 오히려 원한다. 그리고 인슐린 펜을 어떻게 쓰는지 무섭다며 주사를 어떻게 하냐라고 호소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당신은 그의 집을 가서 그에게 어떻게 인슐린 펜을 사용하는지를 말을 하고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걱정에 대해서 필요한 매니지먼트를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 스피킹 시험장에서 이그제미너가 환자의 역할을 하고요. 본인은 이제 간호사 역할로 해서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OET 라이팅 같은 경우에도요. 인계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환자를 다른 병동으로 전동을 보낼 때 그 환자에 대한 히스토리와 그리고 상태에 대해서 병동이나 병원의 간호사에게 인계하는 레퍼레터를 쓰는 거기 때문에요. 훨씬 더 접근하시기 쉽고요. 특히나 이렇게 이미 인계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또 간호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아는 상태에서는 문설문이나 설득문을 쓰는 것보다는 레퍼럴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이런 OET 특성상 시험 보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OET에서 공부했던 의학 용어나 그리고 대처 방법은 나중에 임상에서도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미래를 위해서라도 OET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2년 경력도 찾고 그리고 영어 성적도 만든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간호사 등록을 시작하실 텐데요. 맨 처음으로는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서류를 제출할 때만 해도 저는 간호협회에 직접 제출을 해야 했었기 때문에요. 지금과는 조금 다른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현재는 미국 간호사 지원할 때 서류를 제출하는 CGFNS라는 곳에 똑같이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GFNS에서 먼저 서류를 다 검토를 한 뒤에요. 문제가 없으면 그것을 이제 뉴질랜드 간호협회로 전달을 하고요. 최종 심사는 뉴질랜드 간호협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바로 디시전 레터를 받으실 거고요. 만약에 서류에 조금 어떤 차질이 생겨서 피드백을 받는 경우에는 그 피드백을 받고 다시 재심사를 하게 돼서 조금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 간호협회에 제출을 했고 피드백이 없었어가지고 한 달 내외로 이렇게 최종 심사까지 걸렸던 것 같아요. 서류 최종 심사가 끝나고 디시전 레터를 받게 되면요. 이제는 마지막 관문만 남았는데요. 바로 무시무시한 캡 코스입니다. 물론 캡 코스 자체는요.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강하게 되면 뉴질랜드 그 현재의 임상 모습이 어떤지도 먼저 익히고 유익한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문제는 캡 코스 자리를 구하는 게 어려워요. 그 이유는요. 한 대학마다 1년에 3번에서 5번 정도의 캡 코스를 여는데요. 그 정원이 한 번 코스당 한 20명 내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그런 동남아에서 상당히 많은 간호사들이 넘어오기 때문에요. 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유학원이나 에이전시는 안 끼는 게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학원 같은 경우는요, 캡코스라는 과정 자체가 존재하는 걸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6주에서 12주 정도의 단기 코스다 보니까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도 별로 없고, 특히나 간호사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유학원에서는 그레듀에이트 디플로마나 아니면은 바첼러스 디그리를 따도록 강의를 추천해 주는 게 유학원에서도 훨씬 이익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보통 디플로마 같은 경우는 캡코스의 3배가 넘는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다시 학사학위를 받는 것도요. 그 3배가 되는 비용을 3년 동안 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요. 상당한 돈이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요, 아직 우리나라에는요, 이렇게 뉴질랜드 간호 등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정보가 많은 에이전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에이전시에 만약에 캡코스 수강을 의뢰를 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고요. 더 많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캡코스를 여는 대학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캡코스 설명에 있는 사이트 하단에 보면요. 우리 학교는 에이전시에서 지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문구가 있는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에서 최대한 정보를 많이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본인 스스로 해보시면은 많은 걸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한국에서 뉴질랜드 간호사 전환을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가장 최선의 타임라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가장 최단 기간에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규 간호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막 한국 병원에 들어가셨다면요. 1년 동안은요. 업무 익히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되고 힘드실 거니까요. 그냥 죽었다 생각하시고 일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2년차가 되시면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일과 병행을 해서 시험 공부를 준비를 하게 되면은 넉넉 잡아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영어 성적 만드는데 걸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영어 성적을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경력이 2년 정도 될 때쯤에 영어 성적이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 서류를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협회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데까지 한 달 정도 걸린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캡코스를 알아보실 건데요. 보통은 6개월 뒤에 열리는 캡코스 자리를 아마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저같이 최악의 경우에는 1년 뒤에 열리는 캡코스 자리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캡코스 자리를 모두 확보하고 다 정리가 되면은 그때쯤 해서 일을 퇴사하시거나 아니면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하시거나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시니까요. 너무 섣불리 임상을 떠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도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전체적인 뉴질랜드 지원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나 좀 세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요. 제가 예전에 작성한 그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타고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 자세하고 세세한 방법도 제가 올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 너스 조이였고요. 이렇게 3번째 영상까지 봐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오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